1919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한 젊은 연구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곤란한 문장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계산은 몇 번을 다시 해도 똑같았고 수식 어디에도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이랬어요. 자석은 존재할 수 없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전부라면 이 세상 어떤 물질도 스스로 자석이 될 수 없다. 철도, 니켈도, 나침반 바늘도 전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잠깐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 집 주방 쪽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냉장고 문에 뭔가 하나쯤은 붙어 있을 겁니다. 치과 예약 카드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받아둔 배달 전단지일 수도 있고, 어디 여행 가서 사온 조그만 기념품일 수도 있겠죠. 그 물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전기도 쓰지 않고 그냥 거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붙어 있었고, 여러분이 출근했던 8시간 동안에도 붙어 있었고, 어쩌면 그 자리에 붙은 지 3년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종이 위에서 자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불가능한 물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증거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어긋남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색창에 10글자만 쳐 넣으면 3초 안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정말 파고들고 싶은 건 그보다 훨씬 불편한 질문 2개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는 그 힘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느 주소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애초에 이 우주는 어떻게 자석이라는 물건의 존재를 허락해 주었는가? 그리고 미리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지점까지는 놀라울 만큼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조금만 넘어가면 평생을 자석 연구에 바친 사람들조차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고백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선까지 함께 걸어가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자석에 둘러싸여 사는지부터 잠깐 세어보죠. 아침에 알람을 끄고 집어든 휴대전화, 그 안에는 진동을 만드는 작은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세수하고 나와서 문을 열 때 딸깍하고 붙잡히는 현관 도어 캐치, 그것도 자석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를 대는 순간 무선으로 오가는 그 신호도 결국 자기장의 떨림이고요.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에는 손톱보다 작은 자석 2개가 여러분의 고막을 향해 공기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면 화면을 잡아주는 자석이 있고,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고무 패킹 안에 숨어있는 기다란 자석띠가 문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병원에 가서 몸속을 찍을 때는 지구 자기장보다 6만 배쯤 강한 자석통 안에 들어가 눕게 되죠. 하루에 우리는 최소한 수십 번 자석을 만지고 자석에 기대고 자석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번도 자석에게 연료를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충전한 적도 없고, 건전지를 갈아 끼운 적도 없고, 기름칠을 해준 적도 없어요. 이걸 다른 물건에 적용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훨씬 또렷해집니다. 전등은 전기를 먹고, 자동차는 기름을 먹고,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면 뭐라도 태워야 한다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운 세상의 규칙이죠. 팔을 들고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어깨가 저려옵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태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냉장고에 붙은 그 작은 물건은 3년 동안 팔을 들고 있으면서도 저리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도 거의 똑같은 힘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대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왜 붙어 있느냐고 물으면 자기장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맞습니다. 자기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측정할 수 있고, 지도로 그릴 수 있고,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진짜 물리량이에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번역에 가깝습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를 다른 한국어 단어로 바꿔 적어 놓은 것뿐이거든요. 왜 붙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붙게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대답한 셈이니까요. 우리는 이름표를 하나 얻었을 뿐, 이유는 아직 한 발짝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으러 가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요. 그런데 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1919년의 그 곤란한 논문 이야기를 먼저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자석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연구자의 이름은 핸드리카 요한나 판 레이 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8년쯤 앞선 1911년 덴마크의 26살 청년 닐스 보어가 자기 박사 논문에서 이미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을 모른 채 각각 같은 절벽 앞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 교과서는 이 결론을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붙여서 부릅니다.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 자기장이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움직이는 전하의 진행 방향을 옆으로 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성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기장이 전하를 미는 방향은 언제나 그 전하가 달려가는 방향과 정확히 직각입니다. 항상 옆구리만 밀어요. 앞에서 당기지도 않고 뒤에서 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리학에서 어떤 힘이 물체의 속도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거나 빼앗으려면 그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옆구리만 미는 힘은 진행 방향을 돌려놓을 수는 있어도 그 물체를 더 빠르게 만들거나 더 느리게 만들 수는 없어요. 놀이공원에서 회전 목마가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목마의 속도가 저절로 빨라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방향만 바뀔 뿐 에너지 장부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이 결정타입니다. 연력학이라는 학문은 물질 덩어리 속에서 수많은 입자들이 어떤 상태로 자리 잡을지를 계산할 때 각 상태가 가진 에너지를 기준으로 확률을 매깁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일수록 더 자주 나타나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드물게 나타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기장은 고전적으로 어떤 상태의 에너지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산식 안에서 자기장이라는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통째로 사라집니다. 스르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자기장이 계산에서 사라진다는 건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과 걸어준 후의 물질이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도 그 물질이 자화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알짜 자화는 정확히 0. 대략 0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 무한히 0입니다. 이건 어떤 근사도 아니고 어떤 조건부 결론도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이 옳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두 사람이 손에 쥔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전부라면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킬 수 없다. 스피커는 소리를 낼 수 없다.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을 수 없다.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나침반은 멀쩡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100년 넘게 자석을 가지고 온갖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긋남은 무엇을 뜻할까요?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은 완벽했어요. 이건 훨씬 무서운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 극저온 실험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세상의 진짜 규칙이라는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실험실이 아니라 여러분 집 주방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였어요. 고전적인 세계에는 자석이라는 물건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석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건 양자역학이라는 낯선 세계를 맨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진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낯선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나온 어떤 성질 하나가요. 우리는 그걸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스핀이라는 말은 영어로 회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설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자가 지구처럼 자기 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류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석이 된다고요. 듣는 순간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머릿속에 그림도 잘 그려지고요. 그런데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틀린 게 아니라 근본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이 틀린 그림은 처음 30초 동안만 도움이 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진짜를 이해하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왜 틀렸는지 아주 간단한 계산 하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정말로 작은 공처럼 회전해서 그만큼의 자기적 성질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한 전자의 크기와 자기적 세기를 그 가정에 집어넣어 보면 전자 표면의 회전 속도가 빛의 속도를 한참 넘어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살짝 넘는 게 아니라 수백 배씩요. 물리학에서 이건 사망 선고입니다.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를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전자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정밀한 장비로 들여다봐도 크기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입니다. 부피가 없는 점이 어떻게 회전을 하겠어요? 회전할 표면 자체가 없는데요. 그래서 스핀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전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전자에게 질량이 있다는 사실, 전하가 있다는 사실과 완전히 같은 층위에 있는 성질이에요. 우주에 전자가 처음 나타나던 그 순간부터 아무도 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태엽을 감아주지 않았는데도 전자는 이미 그 값을 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감각은 이겁니다. 자연에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 있다는 것. 왜 전자에게 스핀이 있느냐는 질문은 왜 전자에게 질량이 있느냐는 질문과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 물리학은 그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물리학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하게 될 반문이 있죠. 회전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회전 가군동량 계산에는 딱딱 들어맞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실험실에서 눈으로 확인된 사건이거든요. 1915년 베를린, 한 물리학자가 자기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접 손으로 장비를 만지며 실험을 했습니다. 평생 종이와 연필로만 우주를 다뤘던 그 사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 실험 물리학자 벤더 요하너스드 하스와 함께 아주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장치를 조립했어요. 장치는 이렇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 끝에 작은 쇠막대를 매답니다. 마치 놀이터 그네처럼요. 그리고 그 쇠막대 주위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렸다 끊었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쇠막대를 자화시킵니다. 즉, 안에 있는 전자들의 스핀 방향을 한쪽으로 정렬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서 정렬을 반대로 뒤집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에 매달린 쇠막대가 스르륵 돌아갔습니다. 실제로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요.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학에는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성질의 총량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도 않고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이 빨라지는 것도 이 규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쇠막대 안에서 전자들의 스핀 방향이 전부 뒤집혔다면 그만큼의 회전하는 성질이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상쇄하기 위해 쇠막대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아주 조금 돌아간 겁니다. 이 실험이 증명한 게 뭘까요? 스핀은 진짜 가군동량이라는 겁니다. 회전 운동은 아니지만 회전이라는 장부에 정식으로 기재되는 진짜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성질이 실에 매달린 진짜 쇳덩어리를 물리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걸 사람의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인간적인 뒷맛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드하스가 실험으로 얻은 숫자는 사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측정한 값은 당시 이론이 기대하던 값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 나중에 훨씬 정밀한 실험들이 반복되면서 진짜 값은 그 2배에 가깝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2배라는 차이야말로 전자의 스핀이 고전적인 회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결정적인 단서였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도 자기가 기대하던 답과 실험 결과가 맞아떨어지자 그 지점에서 멈춰 섰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천재도 사람이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과학이 한 사람의 통찰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상호 검증으로 굴러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실험에는 정확히 거울처럼 뒤집힌 짝도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세뮤얼 바넷이 비슷한 시기에 확인한 현상인데요. 쇠막대를 자화시키면 돌아간다면 반대로 쇠막대를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됩니다. 아무 자기장도 걸어주지 않고 그냥 팽이처럼 회전시키기만 했는데 쇳덩어리 안의 스핀들이 회전축 방향으로 슬며시 정렬하기 시작해요. 회전과 자성이 서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방향 모두에서요. 그리고 아주 최근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볼게요. 이 100년 된 실험이 2026년 초에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시킨 원자기체, 그러니까 물질이 양자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행동하는 상태에서 똑같은 원리를 재현해낸 거예요. 원자들의 스핀 방향을 바꿨더니 그 초저온 유체 전체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실에 매달린 쇳덩어리가 아주 조금 비틀렸을 뿐이지만 이번에는 양자 유체 안에서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걸 직접 관찰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손으로 만졌던 그 원리가 110년이 지나서 훨씬 더 순수한 형태로 다시 확인된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핀은 회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전이 지켜야 하는 모든 규칙을 똑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진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로 잴 수 있고 쇳덩어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진짜 힘을요. 머릿속에는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성질이 우리가 사는 이 커다란 세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효과로 튀어나온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서늘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실험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리를 여러분 귀로 직접 듣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자에게 스핀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대부분 자석이 아니잖아요. 나무 책상도, 유리컵도, 플라스틱 의자도, 심지어 알루미늄 냄비도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이 물건들 안에도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스핀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다들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자의 스핀은 위를 향하고 바로 옆 전자는 아래를 향하고 그 옆은 또 엉뚱한 비스듬한 방향을 향합니다. 방향이 제각각인 화살표 수십억 개를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워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0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 물건들은 자기장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자석에도 붙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물질 안에서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간 두 전자는 반드시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 때문인데요. 이 규칙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에서 전자들은 사이좋게 짝을 지어 서로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위를 보는 놈 하나, 아래를 보는 놈 하나, 합은 0. 그러니까 자연의 기본 설정값은 자석이 아닌 쪽이에요. 자석은 예외입니다. 아주 드물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사고에 가까운 현상이죠. 그러면 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철 원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전자들이 여러 겹의 방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안쪽 방들은 정원이 꽉 차서 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깥쪽에 물리학자들이 3D 껍질이라고 부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정원이 10자리인데 철에서는 6자리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리가 남는다는 건 짝을 못 지은 전자가 생긴다는 뜻이고 짝을 못 지은 전자의 스핀은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짝을 못 지은 전자가 있는 원소는 꽤 많거든요. 진짜 특별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철 덩어리 안에서는 이웃한 원자들의 짝 없는 전자들이 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스핀을 맞춥니다. 외부에서 누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전자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이에요. 물이 산비탈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스스로 굴러 들어갑니다. 철의 전자들에게는 나란히 서는 게 바로 그 가장 편안한 자리인 거죠.
물리학은 이 현상에 강자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자성을 예측하는 이론은 물리학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힐 만큼 정밀하거든요. 어떤 합금이 어느 온도에서 자성을 이룰지, 어떤 조성이 얼마나 강한 자석이 될지 우리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위에서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붙였다는 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 하필 철일까요? 그 옆에 있는 원소들은요? 주기율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은 원자번호 26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27번 코발트, 그 다음이 28번 니켈, 그 다음이 29번 구리입니다. 이 네 원소는 이웃입니다. 전자 하나 차이로 줄줄이 붙어 있는 형제 같은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철은 강자성입니다. 코발트도 강자성입니다. 니켈도 강자성입니다. 그런데 구리는요? 전혀 아닙니다. 구리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없어요. 10원짜리 동전을 자석에 가져다 대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원소는 나침반이 되고 어떤 원소는 전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25번 망가니즈는 어떨까요? 망가니즈 원자 하나만 놓고 보면 짝없는 전자가 철보다도 많습니다. 스핀만 따지면 철보다 훨씬 강력한 자석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순수한 망가니즈 덩어리는 자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망가니즈에서는 이웃한 원자들의 스핀이 나란히 서는 게 아니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마주보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옆집과 계속 반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으니 전체를 합치면 다시 0이 되어버리죠. 이걸 반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 지점에서 아주 예민합니다. 원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스핀들이 나란히 설지 마주 볼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실제로 원자 간 거리와 전자 껍질 크기의 비율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그린 곡선이 있는데 철과 코발트와 니켈은 그 곡선에서 아주 좁은 창문 안에 나란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갔으면 반강자성이 됐을 테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좁은 창문.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늘 아찔합니다. 인류 문명이 나침반을 얻고 발전기를 얻고 전동기를 얻고 하드디스크와 스피커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얻은 게 주기율표의 그 좁은 창문 하나 덕분이었거든요. 자연이 그 창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문명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문명이라는 걸 시작하지도 못했을지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웃한 전자들의 스핀을 나란히 세우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아마 이럴 겁니다. 작은 자석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 아니냐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건 계산해보면 바로 무너집니다. 전자 하나하나가 만드는 자기적 인력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약합니다. 그 힘만으로 스핀을 정렬시키려면 온도가 절대 0도 근처까지 떨어져야 해요. 그런데 철은 섭씨 770도까지 벌 뺏게 달궈도 자성을 유지합니다. 그 정도 온도면 원자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스핀 대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핀들을 붙잡고 있는 건 자기력보다 수천 배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는 1928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으면 좀 억울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스핀을 정렬시키는 건 자기력이 아닙니다. 전기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평범한 전기적 밀어내며 여기에 양자역학의 두 가지 규칙이 얹히면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전자 두 개는 절대로 완전히 같은 상태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타 원리라고 부르죠. 두 번째 규칙은 전자들이 서로 구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전자 하나, 저기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표시할 방법이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규칙이 합쳐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두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일 때 베타 원리가 그 둘을 억지로 떼어놓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런데 전자는 둘 다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원래 서로를 밀어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밀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스핀이 같은 방향일 때 전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핀이 날아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핀이 날아나면 전자들이 서로를 피해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전기적 반발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성은 자기력이 만든 게 아니라 전기력이 만든 겁니다. 다만 그 전기력이 양자역학의 규칙을 통과하면서 자기적인 모습으로 튀어나온 거죠. 물리학은 이 현상을 교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에 상호작용이 들어가 있긴 해도 이건 우리가 아는 의미의 힘이 아닙니다. 밀거나 당기는 별개의 힘이 아니라 구별 불가능성과 베타 원리가 만들어내는 회계상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해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교환 상호작용은 우리가 사는 커다란 세계에 비슷한 짝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일상의 어떤 이미지로도 비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에도, 용수철이 늘어나는 것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에도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자가 특정한 위치를 갖지 않고 똑같이 생긴 두 존재의 정체성이 서로 스며들어 흐릿해지는 그런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철에서는 이 배열이 더 편안하고 구리에서는 아닌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인간의 직관이 따라갈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일은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좀 답답하셨다면 그 답답함이 정확한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원한 결론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들으신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위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철 덩어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소란스러운 사건들을 보러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석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림이 한 번 더 뒤집힐 테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아직 자석이 되지 않은 평범한 쇠못 안에서는 스핀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요. 못 하나를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미 완벽하게 정렬된 구역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한 구역 안에서는 수십억 개의 스핀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다만 옆 구역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역 하나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몇십 분의 1 정도예요.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이미 하나의 완성된 자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중석에서 파도 타기 응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야구장은 좀 이상합니다. 1루 쪽 관중은 시계 방향으로 파도를 보내고 있고 3루 쪽 관중은 반시계 방향으로 파도를 보내고 있어요. 외야석은 또 자기들끼리 다른 리듬을 타고 있고요. 각 구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호흡을 맞춰 일어났다 앉았다 합니다. 완벽한 질서예요. 그런데 야구장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로 다른 방향의 파도들이 부딪히면서 아무 패턴도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웅성거리는 관중석일 뿐이죠. 쇠못 안이 딱 이렇습니다. 안에서는 질서가 넘쳐나는데 밖에서 보면 아무 자기장도 없습니다. 구역들이 서로를 지워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사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철은 통째로 한 방향으로 정렬하지 않고 굳이 스스로를 여러 구역으로 쪼개놓는 걸까요? 교환 상호작용이 스핀들을 나란히 세우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만약 쇠못 전체가 한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한다면 그 못은 밖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장을 뿜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밖으로 뿜어내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공간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쌓아두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입장에서는 두 가지 청구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스핀을 나란히 세우면 교환 에너지는 절약되지만 밖으로 새어나가는 자기장 때문에 다른 청구서가 커집니다. 반대로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자기장이 못 안에서 뱅글뱅글 순환하며 닫히게 만들면 밖으로 새는 게 거의 없어서 그 청구서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철은 타협합니다.
안에서는 최대한 정렬하고 그 정렬된 덩어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자기장을 안에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평범한 쇳덩어리는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계산이 끝난 상태예요. 자연이 회계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결과물인 거죠. 자, 이제 이 쇠못의 강한 자석을 슬쩍 가져가 봅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은 원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자는 그대로예요. 바뀌는 건 구역들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외부 자석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던 구역이 먼저 유리해집니다. 그 구역의 경계선이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이웃 구역의 자리를 조금씩 흡수하기 시작해요. 야구장 비유로 돌아가면 1루 쪽 응원이 갑자기 힘을 받아서 중앙 쪽 관중들까지 자기 리듬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두 구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반쯤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메인 경계에서는 스핀 방향이 뚝 끊기듯 바뀌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원자를 거치면서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돌아갑니다. 경계선은 선이 아니라 얇은 띠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은 매끄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철 안에는 불순물이 있고 미세한 결함이 있고 결정립의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은 이런 곳에 걸려서 멈춰섭니다. 그러다 외부 자기장이 조금 더 세지면 걸려있던 경계선이 툭 하고 튀면서 다음 자리로 건너뜁니다. 그러고는 또 걸리고 또 튀고 또 걸리고 또 튑니다. 부드러운 흐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도약인 거예요. 1919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바크하우젠이 아주 단순한 장치로 이걸 잡아냅니다. 그는 쇠막대에 코일을 감고 그 코일을 증폭기에 연결한 다음 증폭기를 스피커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지직, 자글자글, 마치 모래를 종이 위에 쏟아붓는 것 같은 소리가요. 그 소리의 정체가 뭘까요? 도메인 경계선이 걸렸다가 튀는 순간마다 코일에 아주 작은 전류가 유도되고 그게 소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1919년에 이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석 내부의 사건을 귀로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과학사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소리로 번역돼서 사람의 고막에 도착한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굵기 0.2mm쯤 되는 에나멜선 한 뭉치, 못이나 나사 하나, 그리고 소리를 키워줄 증폭기입니다. 못의 에나멜선을 수백 번에서 1000번 정도 감으세요. 많이 감을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에나멜선 양끝에 피복을 사포로 벗겨내고 요즘 인터넷에서 몇천 원이면 파는 소형 오디오 증폭기 입력단에 연결한 다음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방에서 자석을 못 쪽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석을 멈추면 소리도 멈춥니다. 다시 움직이면 다시 지직거려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못 안에서 도메인 경계가 뛰어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건 정말 좋은 주말 실험이에요. 100년 전 실험실을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옮겨놓는 셈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석을 다시 멀리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물질의 성격이 갈립니다. 어떤 물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어수선한 배치로 스르르 돌아갑니다. 밀렸던 경계선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물질을 자기적으로 무르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순수한 철이 대표적이에요. 자석에 착 달라붙긴 하지만 자석을 떼는 순간 자기도 평범한 쇠로 돌아갑니다. 변압기 속에 들어가는 철심이 바로 이런 성질을 노리고 만든 겁니다. 1초에 60번씩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 곤란하니까요. 반대로 어떤 물질은 한번 밀려난 경계선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 안에 경계선이 걸려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장애물을 일부러 잔뜩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구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함에 굴러다니는 나사와 냉장고에 붙은 자석의 차이는 원자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경계선을 밀어 옮기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한번 옮긴 경계선이 얼마나 완강하게 버티는가. 딱 그 차이입니다. 재료공학이라는 학문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고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가 이 고집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게 1980년대 초반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연구팀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적으로 네오디뮴과 철과 붕소를 섞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까지 쓰이던 자석들과 비교하면 같은 부피에서 나오는 힘이 몇 배로 뛰었어요. 이 발명 하나 덕분에 이어폰이 작아졌고 하드디스크가 얇아졌고 전기차 모터가 가벼워졌고 풍력 발전기의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손톱만 한 자석 하나가 자기 무게의 수백 배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잠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파는 강력 자석은 예전의 검은색 자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가락이 두 자석 사이에 끼면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찢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작은 구슬 자석 여러 개를 아이가 삼키면 위장과 창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장벽에 구멍을 냅니다. 실제로 응급수술로 이어지는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자석 장난감은 반드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자석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곳에 두지 마세요. 세게 떨어뜨리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보관할 때는 쇠조각이나 다른 자석을 붙여서 자기장이 다치게 해두세요. 왜 이 세 가지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은 스핀 대오를 흔들고, 충격은 경계선을 흐트러뜨리고, 열린 자기장은 스스로를 되돌리려는 힘을 만들어내니까요. 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요. 철을 섭씨 770도까지 달구면 강자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벌집게 달아오른 철에 자석을 대보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열이 만든 흔들림이 교환 상호작용의 질서를 이겨버리는 온도, 그 경계선을 우리는 큐리 온도라고 부릅니다. 코발트는 1100도가 넘고 니켈은 350도쯤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성질을 아주 영리하게 써먹은 물건이 예전 우리 집 부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전기밥솥에는 100도를 조금 넘는 온도에서 자성을 잃도록 조성을 맞춘 작은 자석이 들어있었어요. 밥물이 다 졸아들어 솥 바닥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자석이 붙잡는 힘을 놓아버리면서 스프링이 스위치를 딸깍 밀어 올립니다. 취사 완료. 전자회로도 온도 센서도 없이 오직 큐리 온도 하나로 작동하던 아주 우아한 장치였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석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 만들어낸다면 그건 연구기관이고 인류는 진작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겠죠. 자석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이상함,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떻게 계속 붙들고 있느냐는 그 이상함 자체를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책상이 있다면 그 위에 뭐라도 하나 올려져 있을 겁니다. 컵이든 책이든 리모컨이든요. 그 책상은 10년째 그 물건을 떠받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서요. 그런데 우리는 책상을 보면서 저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학에서 일이라는 개념은 아주 인색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작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힘의 방향으로 무언가가 실제로 움직여야만 일이 됩니다. 책상은 책을 밀어 올리고 있지만 책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책상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10년을 그러고 있어도 장부에 기록되는 값은 정확히 0이에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도 똑같습니다. 붙어서 가만히 있는 동안 그 자석은 물리학적으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팔을 들고 10분 서 있으면 어깨가 저린 건 우리 근육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화학 에너지를 계속 태워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유별난 거지 자석이 유별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순간은 따로 있어요. 나사못이 자석 근처에서 손을 떠나 자석 쪽으로 딸깍 날아가 붙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속도가 생겼고
운동 에너지가 생겼고 붙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까지 났어요. 소리가 났다는 건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흘러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는 누가 지불한 걸까요? 여기서 물리학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기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죠. 자기장이 움직이는 전하를 미는 방향은 언제나 그 전하의 진행 방향과 직각이라고요. 그런데 힘이 진행 방향과 직각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만 바꿀 뿐 에너지는 한 톨도 주지 못해요. 이건 예외 없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놓입니다. 자기력은 원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나사못은 분명히 자석적으로 날아가 붙었습니다. 딸깍 소리까지 내면서요. 이건 얼핏 보면 모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물리학 교과서에서 한 절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 까다로운 주제예요. 학부생들이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물리학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해답은 이렇습니다. 나사못을 끌어당긴 힘은 하나하나의 전자를 옆구리에서 미는 그 로렌츠 힘이 아니라 스핀이라는 자기쌍극자가 자기장 속에 놓였을 때 시스템 전체가 갖는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창고, 그러니까 공간에 퍼져 있는 자기장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는 자석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석 주변의 빈 공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 자석과 나사못 사이에 그 몇 센티미터,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장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자기장이 2배 세지면 그 공간이 품는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나사못이 자석 쪽으로 다가오면 그 사이 공간의 자기장 모양이 통째로 재배치되고 전체적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이 나사못의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사못을 손으로 다시 떼어낼 때 여러분의 근육이 그 에너지를 정확히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붙일 때 내어준 만큼 뗄 때 정확히 돌려받습니다. 이 왕복장부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석은 100년이 지나도 거의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고는 애초에 누가 채워 넣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태엽시계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손목시계 뒷면을 열면 아주 얇은 강철띠가 돌돌 감겨 있죠. 그 태엽은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감겨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감긴 모양 하나만으로 시계는 며칠 동안 바늘을 움직입니다. 에너지는 태엽이라는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태엽이 감겨 있는 그 형태 안에 있었던 거죠.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석의 태엽을 감아준 건 공장입니다. 연구자석은 만들어질 때 그냥 굳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공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기장 펄스를 몇 밀리초 동안 얻어맞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부의 도메인들이 강제로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그 상태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구점에서 사오는 자석은 공장에서 감긴 태엽이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그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좀 허탈합니다.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는 네오디뮴 자석이라도 부피일 세제곱센티미터가 품고 있는 자기 에너지는 대략 반줄 언저리입니다. 줄이라는 단위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00g짜리 사과를 50cm쯤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 정도예요. 반면에 편의점에서 파는 알카라인 건전지 하나에는 10,000줄 가까운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에너지 창고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건전지 하나의 2만 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자석이 영원해 보이는 이유는 그 쥐꼬리만 한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석은 부자여서 영원한 게 아니라 한 푼도 쓰지 않아서 영원한 겁니다. 저는 이 대비가 참 마음에 듭니다. 힘이 세다는 것과 에너지가 많다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이만큼 깔끔하게 보여주는 예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저장된 에너지에는 아주 이상한 제약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은 180년쯤 전에 이미 증명되었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뜻밖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석만으로는 무언가를 공중에 안정적으로 띄울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자기부상 열차라는 걸 알고 있고 문구점에서 파는 공중에 뜨는 지구본도 봤습니다. 그런데 1842년
영국의 세뮤얼 언쇼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렸어요. 가만히 놓여 있는 자석들만으로는 어떤 물체도 안정적인 공중 정지 상태를 만들 수 없다고요. 이유를 아주 거칠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체가 공중에 안정적으로 떠 있으려면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조금 밀리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릇 바닥에 놓인 구슬처럼요. 그런데 정지된 자기장이 만드는 지형에는 그런 완벽한 그릇 모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반드시 새어나갈 구멍이 하나는 생겨요. 말 한 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로는 오목해서 안정적인데 좌우로는 볼록해서 미끄러져 떨어지죠. 자기장이 만들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말 한 장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 부상 장치는 이 정리를 우회하기 위해 반칙을 씁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센서로 위치를 초당 수천 번 측정해서 전자석의 세기를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문구점에 뜨는 지구본도 똑같습니다. 전원을 뽑으면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우회로는 회전입니다. 팽이처럼 빠르게 돌고 있는 자석은 가군동량 덕분에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아서 아주 좁은 조건 안에서 잠깐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전이 느려지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우회로가 제일 멋집니다. 언쇼의 증명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반자성체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물이 그렇고 나무가 그렇고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평소에는 너무 약해서 느낄 수 없지만 자기장이 충분히 강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97년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16테슬라짜리 자석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공중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개구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고 물이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이었죠. 그 연구자는 이 실험으로 웃기는 연구에 주는 상을 먼저 받았고 10년쯤 뒤에는 전혀 다른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회로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상태가 된 물질은 자기장을 몸 안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심지어 자기장의 일부를 몸속에 고정시켜 붙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위에 올려놓은 자석은 아무 전원도 없이 아무 제어 장치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 뒤집어서 매달아 놓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언쇼의 정리를 정면으로 통과해버리는 유일한 자연스러운 방법인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자석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도가 이미 다 완성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조금 놀라우실 겁니다. 자성의 교과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몇 년 사이에 다시 쓰이고 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물리학은 자성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왔습니다. 스핀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서서 밖으로 자기장을 뿜어내는 강자성, 그리고 스핀들이 서로 정반대로 마주 보아 밖에서는 아무 자기장도 보이지 않는 반강자성. 이 두 가지 서랍이면 세상의 모든 자성 물질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분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세 번째 서랍이 열렸습니다. 스웨덴 룬드에 있는 대형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진이 망가니즈와 텔루륨으로 만든 화합물의 내부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밖에서 보면 반강자성처럼 보입니다. 알짜 자기장이 0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스핀이 위를 향한 전자와 아래를 향한 전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자성 물질에서나 나타나야 할 특징이 알짜 자기장이 0인 물질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새로운 종류에 붙은 이름이 교대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마주보고 있긴 한데 그 마주봄이 결정 구조와 맞물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이 튀어나오는 상태예요. 이게 왜 큰일일까요? 우선 밖으로 자기장을 흘리지 않습니다. 강자성 자석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옆에 있는 소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대 자성체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훨씬 빽빽하게 집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핀 방향을 뒤집는 속도가 기존 자성 메모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데이터를 자기 방향으로 저장하는 기술 전체가 다시 설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발견은 그해 세계 물리학계가 뽑은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선정됐고 2026년에는 유럽 물리학회의 최고 권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봄, 미국의 한 연구팀이 또 다른 새로운 자성 상태를 관측했다고 발표했어요. 요오드화 니켈이라는 물질에서 전자들의 스핀이 아주 미세한 나선 모양으로 배열되는데 그 나선이 왼쪽으로 감긴 형태와 오른쪽으로 감긴 형태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전기장을 걸어주는 것만으로 그 감긴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자의 전하를 밀고 당겨서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죠. 노트북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전하 대신 스핀 방향으로 정보를 다루고 그걸 전기장만으로 뒤집을 수 있다면 에너지 소모가 지금의 몇만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현상은 아직 영하 200도가 넘는 극저온에서만 관찰돼서 상온에서 작동하는 물질을 찾는 게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장고 문 앞에서 무심코 만지는 그 물건은 다 밝혀진 옛날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실험실에서 새로운 서랍이 열리고 있는 아주 살아있는 주제인 겁니다. 그리고 자석 이야기에서 제가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석을 만드는 게 인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1975년 미국의 한 미생물학자가 미찌대 진흙에서 퍼올린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세균들이 전부 한쪽 방향으로만 헤엄쳐 가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를 돌려도 조명을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석을 옆에 갖다 대자 세균들이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이 세균들의 몸 안에는 자철석 알갱이가 목걸이처럼 한 줄로 꿰어져 있었습니다. 세균이 직접 만든 나노 크기의 영구자석이었죠. 크기도 절묘합니다. 너무 작으면 열 때문에 방향이 흐트러지고 너무 크면 여러 도메인으로 쪼개져서 나침반 구실을 못하는데 이 세균들이 만든 알갱이는 정확히 하나의 도메인만 유지되는 그 좁은 크기 구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화가 물리학 계산을 정확히 통과한 겁니다. 이 세균들은 지구 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자기가 좋아하는 진흙 속 깊이를 찾아 내려갑니다. 새들은 더 놀랍습니다.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나침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유력한 설명은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새의 망막에는 빛을 받으면 아주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반응 과정에서 전자 두 개가 잠깐 짝을 이룬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짝이 어느 쪽으로 반응할지가 놀랍게도 주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대략 50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예요. 냉장고 자석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약한 자기장입니다. 그런데 새의 눈 속 단백질은 그 미약한 차이를 감지해냅니다. 그러니까 철새는 지구 자기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야 위의 방향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무늬가 겹쳐 보인다는 뜻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좀 아득해집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렵게 다루는 그 양자적 성질을 새 한 마리가 매년 가을마다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새들이 길잡이로 쓰는 그 지구 자기장은 우리 냉장고 자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지구 중심부의 바깥쪽 핵은 어마어마한 양의 녹아있는 철입니다. 이 철이 지구 자전과 열 대류 때문에 끊임없이 휘저어지면서 전류를 만들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은 영구자석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기예요. 참고로 지구 내부의 철은 이미 큐리 온도를 한참 넘긴 뜨거운 상태라서 영구자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연료를 먹습니다. 지구는 이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와트 규모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발전기는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지구 자기장은 과거에 수백 번도 넘게 남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완전한 역전이 대략 78만 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행성 하나가 통째로 에너지를 태워가며 유지하는 자기장은 뒤집히고 흔들리는데 냉장고 문에 붙은 그 작은 자석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면서 수십 년째 방향 한번 바꾸지 않습니다. 크기와 힘과 지속성이 이렇게 어긋난 예가 또 있을까 싶어요. 물론 그 작은 자석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잘 보관된 네오디뮴 자석이라도 100년이 지나면 자성의 1% 남짓을 잃습니다. 열이 스핀데오를 흔들 때마다, 충격이 도메인 경계를 흐트러뜨릴 때마다, 반대 방향의 자기장에 얻어맞을 때마다 조금씩 감긴 태엽이 풀립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람의 한평생으로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보다 느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우리보다 느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제가 오늘 가장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꺼내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강자성을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어떤 합금이 몇 도에서 자성을 이룰지, 어떤 조성이 얼마나 버틸지 우리는 종이 위에서 미리 알아냅니다. 원하는 성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물질을 거꾸로 설계하기도 하죠. 이건 인류 지성이 이룬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잘 예측한다는 것과 제대로 설명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에서 스핀들이 왜 나란히 서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좁은 조건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인간의 직관이 따라갈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일은 아직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자성 연구에만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최고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진짜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성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모형으로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훨씬 풍부하다고요. 저는 이게 과학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밀하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는 끝까지 정밀하게 말하고, 아는 것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정확히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게 과학이 다른 설명 방식들과 갈라지는 지점이니까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자석을 돌 속에 깃든 영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석은 신비의 영역에서 계산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스핀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교환 상호작용이 등장했고, 이제는 교대 자성이라는 새로운 서랍까지 열렸습니다. 대답은 매번 더 정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은 매번 예전보다 더 깊은 질문을 등 뒤에 남겨두고 갔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진짜 무언가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라면 질문은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질문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가 벗겨낸 껍질 아래에 실제로 또 다른 껍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게 되겠죠. 그 문에 붙어 있는 작은 물건을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100년 전에 두 사람이 서로 모른 채로 존재할 수 없다고 증명해버린 물건입니다. 그건 우리가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양자역학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변의 텅 빈 공간에 조용히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있는 아주 작은 태엽입니다. 그리고 그건 인류가 아직 끝까지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석이 왜 붙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기장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스핀까지, 교환 상호작용까지, 도메인까지, 그리고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까지 따라 내려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시게 됐습니다. 그 길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지를요. 아는 것을 아는 만큼만 말하는 것. 과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로 익숙하던 물건 하나가 조금이라도 낯설고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으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